여러분, 무려 1,500억에 달하는 금괴를 손에 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너무 가벼운데요? 우연히 밀수 조직에 1,500억 금괴를 손에 넣게 된 공항 세관원,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금괴를 쫓는 무자비한 인간들의 금빛 욕망, 생존 스릴러 골드랜드가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떠나서 넌 금괴 포기하고 살 수 있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지. 공조 그리고 수사반장 1958의 김성훈 감독과 김성훈 감독이 인정하는 변신 천재 김성철 배우와 함께 골드랜드의 비하인드 몽땅 털어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드랜드에서 우기 역할 맡은 김성철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새로 하는 시리즈 골드랜드를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골드랜드의 이제 그 라인이 금빛 욕망, 생존 스릴러라는 게 또 있기도 하고 내용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감독님의 입으로 작품에 대한 간단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한 설명이요. 네. 우연한 기회에 1톤이라는 금괴를 가지게 된 어떤 한 여자의 이야기거든요. 1kg만 있어도 우리 되게 갖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면 다 당연한 마음인데 과연 그 갖고 싶은 마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지? 라는 우리가 욕망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천천히 그려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그냥 지나가는 결정되어 있는 말인데 그 안에 과정을 잘 알아야 이 말뜻을 진짜로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다시 되새겨보자 라는 의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망이 발현되는 것도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단계도 여러 단계고 그거를 이제 시리즈를 통해서 넓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작품 같은데 골드랜드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그럼 각본의 힘이었을까요? 뭐였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제 기획부터 작가님하고 같이 했던 건데요. 처음에 이제 그 신호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장르물적인 성격이 좀 강했어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좋았는데 사실 많이 있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어떤 마음의 이야기를 실어보자 그랬는데 그거를 왕조인 작가님께서 흔쾌히 또 훌륭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배우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골드랜드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만나는 순간 운명이라고 느끼셨나요? 이 우기라는 역할은 아마도 국내에 꽤나 많은 작품 속에서 아마 전무후무한 캐릭터일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기대감이 엄청 높아지는데요? 그 기대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전무후무한 캐릭터. 왜냐면 우기라는 역할은 사실은 이를테면 어떤 드라마에서 조력자 네. 혹은 어떤 이 사람의 스토리가 궁금하다기보단 이 사람이 저희 희주 역할을 하는 박보영 누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까가 궁금해지는 역할이어야 되는데 저희 작품에서는 얘가 도대체 뭔 일을 할 건데? 그럼 이 작품에서 도대체 얘가 왜 나오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생길 만한 역할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옆에서 감초 역할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서사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그런 캐릭터인가 그쵸. 보네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되게 특이하다 이거. 이 역할 되게 특이하고 사실 너무 어렵겠다. 근데 전 또 어려운 걸 좋아해서 도전 또 하고. 말 잘하네요. 근데 우리가 우기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아까 뭐 조력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희주라는 인물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저 인물한테 의지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아리송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관성적인 생각 뭐 이런 상식 안에서는 되게 어려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악당인 게 확실하면 그렇죠. 마음이 금방 접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이 협력과 배신의 경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응원을 해야 되는 건지 욕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끝까지 빨려 들어가게 하는 힘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감독님께서 이 김성철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이유를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문장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생긴 듯 하면서도 거친 이미지 때문에 우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한국말이 잘생겼으면 잘생긴 거고 잘생기지 않았으면 안 잘생긴 건데 잘생긴 듯 하면서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셨을지.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아, 그래요? 처음 저는 들으셨어요? 좋은데요? 네. 좋은데요? 네. 잘생긴 거보다 좋은 게 잘생긴 듯한 거죠?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잘생긴 게 좋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잘생긴 거보다 아니, 이쁘신 게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쁜 듯하다 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 문장을 들었을 때는 그냥 감독님께서 이제 이중적인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떤 선의 역할도 있고, 거칠다라는 게 어찌됐건 악의 역할도 있으니까, 두 개 다 봐주신 거 아닌가. 여러 이미지들이 있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김성철 배우가 제일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할 때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좀 있어요. 목소리도 예. 톤이 좋으시니까. 그러면서 아까 어떤 이게 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명확성보다는 보면서 명확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걸 잘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에 일단 잘생긴 걸 먼저 넣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일단 일단 그런데 어쨌든 잘생겼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 넣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김성철 배우의 가장 큰 장점은 답이 뒤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뭔지 알 것 같고 보기 전까지는 결정. 네, 그게 김성철 배우 제일 큰 매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미리 인터뷰를 준비하느라 작품을 1화, 2화까지 봤는데 그 이후를 못 보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김성철 배우님이 딱 활약을 하려고 할 때 끝나가지고 이 배우님을 더 보고 싶은 생각에 다음 회가 더 궁금해졌었거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정말 험상궂고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무서운 연기를 하는 것보다 액된 얼굴로 맞아요. 아직 사회생활에 뭐 첫 발을 떼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야심을 품고 있는 게 더 와닿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에 이렇게 후레쉬 비추면서 그 밴 안을 들여다볼 때도 지금도 그런 안광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약간 눈빛이 뚫고 들어갈 것 같은 그 눈빛 섬뜩함이 있잖아요. 차에 후레쉬를 비추는데 제가 그 차 안에 숨어있는 입장이 아닌데도 너무 무섭거든요. 발각될까봐. 혹시 그 외형 말고도 이번에 우기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로 삼은 배우라든가 작품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뭐 실명을 언급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여러 영화 선배님들의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거 어떠세요? 저거 어떠세요? 이랬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그런데 어떤 배우님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완전 이렇게 딱 유레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국내 배우예요? 네,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저도 되게 뭐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해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신 거구나부터 약간 좀 해결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 인물을 비밀에 붙이는 이유는 뭘? 아니, 비밀은 아닌데. 난 비밀이었으면 좋겠어. 굳이? 우리가 알아맞혀가는 재미를 그렇죠. 위해서요? 네네네. 굳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이런 거 다 얘기해 주면 우리가 너무 쉬워 보일 수 있어. 맞아요. 약간의 좀 미스테리가 있어야 돼. 우리 작품처럼 약간 미스테리가 좀 있어야 돼. 너무 궁금한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야 돼. 네, 여기 계시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희주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박보영 배우도 마찬가지로 항상 맑고 밝고 하얗고 순수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이제 여기서는 흑화를 하시잖아요. 이 금괴를 이제 손에 넣는 순간, 이 감촉을 느끼는 순간 무겁게 드셔야 된다. 그렇죠. 연기는 안 하시는 걸로 하자. 진행만 하시는 걸로 하자. 이런 걸 하다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거를 다 10kg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촬영도 해야 되고 그 1톤을 납둬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는 어느 정도 뭐 한 1kg에서 2kg 정도. 근데 이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배우가 저걸 딱 드는데 너무 가볍게 들어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집에 제 차에 있는 10kg짜리 아령을 들고 왔어요. 들어봐라. 이 무게다. 그래서 저 그리고 10kg 진짜 무거워요. 10kg 무겁죠. 저는 두 손으로도 낑낑거리면서 들 네. 정도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들을 때마다 그거 한번 들고 요 느낌이지 하고 들었었거든요. ENG도 되게 많이 났어요. 아, 금이 가벼워. 연기하다 보면 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죠. 그거 되게 많아. 되게 그런 경우도 많았었어요. 갑자기 이거 하니까 생각났습니다. 네, 얼마나 무겁게 드시는지는 영화 네네네, 드라마로 드라마에서. 시리즈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영 배우에게 이제 없던 모습을 끌어내셨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탄광에서 묻혀있던 광석을 캐듯이 마음속에 어둠 속에 묻혀있던 숨겨져 있던 욕망을 점점 끌어내게 되잖아요. 이 박보영 배우가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가능성을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야기 서사에서 풀어나가는 과정이 욕망이 생기는 과정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뭐 선입견이긴 하지만 욕망이 되게 많을 것 같은 사람은 그 과정이 너무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희 시리즈는 뭐 엄청난 악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착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욕망에 충실했을 때 어떤 모습인가 안에 있는 본질을 끄집어내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간 박보영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연기 잘하고 이렇게 오래 활동해 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욕심이 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저는 박보영 안에도 충분히 있다고 믿었고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자기 에너지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썼다면 그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기 위해서 썼을 때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 안 되고요. 환경 안에서의 선택이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박보영이 보여줄 모습은 그 거리가 되게 멀기 때문에 우리가 알겠지만 박보영이라는 배우가 그걸 한 번에 다 가질 거야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 이걸 가지려고 할까? 그 욕망이 발현되는 거리가 조금 더 먼 캐릭터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과정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박보영 배우가 해왔던 되게 명확한 어떤 그런 선의 연기랑은 이번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헷갈렸을 수 있으니까 이 희주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가는 과정이 그래서 그 얼굴과 그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내내 좀 즐거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모습이 가장 보시면 되게 즐겁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거리가 가장 먼 인물이기 때문에 관객들도 누구나 이입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망이라는 감정이 인간의 본질적인 그렇죠. 감정인데 딱히 빌런이 없는 상황에서 다 정도의 차이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캐릭터를 보더라도 그냥 정도의 차이지 나랑은 달라라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걸로 나오는 인물도 하나 있으니까 이제 이광수 씨, 박이사 역할이죠. 어마어마한 또 빌런의 모습을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일단은 외적으로 그 투스잼을 1년 동안 하고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진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껏 좀 풀어주세요. 근데 이게 이광수 씨가 여기 있었으면 종집으로 찍을 수 있을 텐데 분명히 그는 또 딴 데 가서 딴 말을 할 건데 전화 연결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진실을 한번 알려드리고 이 다음부터 이광수 씨한테 양보하려고 해요. 이빨에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계속 전화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평소에도. 근데 특히 작품을 할 때는 진짜 전화를 자주 해요. 근데 이런 거 어떨까요? 저런 거 어떨까요? 이빨에다가 금리빨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이빨 하나를. 괜찮을 것 같은데 금리빨 하나 툭 하는 건 너무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옛날에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를 하면 어떨까? 그 처음에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어떻게 테두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틀이라고 생각해봐. 금리가 하얀데 가운데가 하얀데 뭐라고? 그래갖고 막 그려줬어.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해하고 치과에 가서 그걸 한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이제 하고 다른 데서도 방송에서 물어보고 하면서 좀 관심을 좀 가졌잖아요. 어느 순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나의 아이디어였다. 영감의 원천은 나다. 그의 아이디어라면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너무 좀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 거라 그래서 그거 아니고 이거지 않냐 그랬더니 막 아니라고 막 지금까지도 우기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겠는데요. 근데 봐보세요. 이게
양쪽의 말을 들으셔도 뭐가 진실인지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당사자들만 이런 말 아는 있잖아. 거니까. 창문 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건 설명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네네네. 저는 창문 틀처럼 이빨을 할 거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 뭐 용어가 있잖아요. 할 사람은 그런 용어를 되겠지. 근데 나는 순간적인 근데 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굳이 왜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집 출전을 안 그래서 가르칠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이광수 씨가 자다가 생각한 아이디어라고 하려고요. 제가 또 형이고 네. 그거하니까 양보해야죠. 양보해야 돼요. 근데 원래 제가 좀 쿨해요. 거짓말 좀 하세요, 감독님. 양보 절대 안 해요, 감독님. 그래서 여기 아까 그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양보하겠다고 절대 안 해요. 비록 아이디어는 감독님의 그렇죠, 아이디어였고 그렇죠. 광수님은 전혀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투스잼을 번뜩이는 이 광수 배우께서 그 190이 넘는 장신의 키로 위협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액션을 연기하면서 실제로 그 피지컬 때문에 굉장한 위협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촬영이라는 건 사실 기술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속을 통해서 하는 거라 두려움은 없거든요. 어떤 액션을 해도. 그쵸. 만약에 다칠 거기서 것 같다는 위험은 다치면 없으니까. 사실 그거는 사고인 거지. 네. 약속을 못 지켰다라는 거니까 사고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신뢰를 하고 하는 편인데 광수형이랑 하는 액션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단순히 피지컬이 아니라 진짜 나를 죽일 것만 같고 그러니까 돌았잖아요. 이거는 음악과 어떤 편집이 없어도 네. 충분히 이 사람의 살기가 느껴지지 않을까를 저는 현장에서 느껴버렸으니까 네. 행복했거든요. 너무 행복해서 그걸 느끼는 게 행복했다. 네, 막 귀를 이제 막 하려고 할 때 끝나고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사실 촬영을 하면서 많지는 않거든요. 네. 매번 막 그렇죠. 이게 연기라는 느낌이 어떨 땐 네네 생기잖아요. 어느 순간은 생기고 그게 뭐 저희가 촬영을 잠깐 동안 찍는 게 아니라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뭐 앵글도 바꾸고 뭐 조명도 바꾸고 하는 시간들이 꽤나 길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게 쉽진 않은데 배우도 힘들거든요. 그 에너지를 계속 간직하는 게. 네. 근데 형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해서 전 정말 존경하는 배우예요. 네. 그거는 전작에서도 느꼈는데 이번에 더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박보영 배우의 첫인상에 대해서 생각보다 성숙해서 놀랐다고 또 이현욱 배우가 말씀을 하셨던데 우리 김성철 배우께서는 박보영 배우 그 누나를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어떠셨어요? 저 이제 연기하다 보면 보통 상대의 눈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저도 담으려고 하고 이제 눈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누나도 눈으로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해서 이게 또 살이 빠지면 이목구비가 더 커지거든요. 안 그래도 눈이 큰데 더 커져가지고 야 이거 무슨 느낌이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서. 진짜로. 다른 분들도 개성 강한 배우들이 대거 포진해서 등장하세요. 김희원 씨, 문정희 씨. 이분들하고 작업하시면서도 즐거운 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았죠. 기억에 남는 점들? 에피소드 있을까요? 우선 희원 형이랑은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하긴 했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죠? 실제 촬영할 때는 약간 조금 달라진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상황이 달라지면 그거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편인데 희원이 형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카타르시스가 호흡이 나타나거든요. 맞는구나. 네네. 거기서 끝나자마자 둘 다 약간 시익하면서 이렇게 이심전심. 이게 뭐 사용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서로의 신뢰가 지금 쌓여버렸구나. 첫 촬영인데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정희 선배는 뭐 전 뭐 옛날부터 워낙 뭐 많이 뵀었고 했으니까 사실 뭐 어떤 그런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로도 네네. 그냥 그러니까요. 해도 좋았었죠. 문정희 배우도 진짜 연기 잘하신다라고 느꼈거든요. 연기들 되게 잘하고 문정희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 말을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홀리해요. 그래갖고 정희 씨가 이제 현장에 왔을 때는 뭔가 모두가 되게 착해져야 될 것 같은 느낌? 카리스마인가요? 아니요, 되게 사람들을 이렇게 잘 너무 의외예요. 왜냐면 극 중에서는 그렇죠. 전혀 그렇지가 않으시니까 극 중에서 말도 험하게 하시고 온갖 맛있는 거를 꼭 사갖고 와요.
감자인데 어디서 산 감자라고 양양인가 어디 가서 사갖고 온 감자라 그랬는데 감자를 삶았는데 삶은 감자 돼지 감자? 평생 먹은 거 중에 아니요 큰 거예요. 아, 감자가 삶은 게 쫄깃한 거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나 깜짝 놀랐잖아요. 쫄깃하고 씹는데 그 은은한 단맛 나는데 제가 처음에 야, 무슨 감자를 야, 거기까지 사 그러는데 네. 그거 사러 일상적으로 거길 간대요. 일상적으로. 근데 되게 진짜 좋은 것들을 네. 꼭 싸갖고 와서 그러니까요. 맛있는 거를 이렇게 현장에 가져가면 이렇게 두고두고 회자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티라미수 케이크 가지고 온 맞아요. 것도 이런 꼭 것처럼. 잊지 말아주세요. 아니, 먹기 전이라고 뭐라고 얘기하긴 좀 먹으면서 꼭 생각하게 왠지 꼭 이걸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전작들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공조, 수사반장 1958 이런 작품들이 있을 텐데 그 외에도 많지만 이번에는 이제 시리즈고 조금 다른 연출 기법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일을 계속 해오면서 늘 제가 이게 바랬던 작품인가 싶었을 때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점점 내가 조금 더 좋아하고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서사의 방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이 골드랜드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전작하고의 어떤 스타일은 되게 좀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각 이야기의 소재나 장르마다 그것을 잘 보여주기 위한 방식들이 있는 거고 이 골드랜드에서 아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딜레마와 그 안의 욕망의 어떤 그런 소관의 이야기를 할 때 또 어울리는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를 가장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냥 뭐 처음에 그랬어요. 박보영 배우가 처음에 이제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만났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건 다르게 제 커리어에서 좀 점을 한번 찍고 싶은 작품인데 당신도 좀 이렇게 다른 포인트 점을 같이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이게 시작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전작들하고 좀 차이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전에 이제 수사반장 1958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과학적으로 형사들이 수사를 하느냐 그 과정보다는 뭐 범인을 찾는 것보다는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성장에 좀 더 집중을 하셨다. 그래서 휴머니즘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그러면 단순히 금을 향한 뭐 욕망이 아닌 좀 더 휴머니스트적인 면모가 좀 엿보일 수 있을까요? 그 휴머니스트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휴머니스트가 뭐 단순히 뭐 착하고 좋고 인간적임 이걸 얘기할 때 인간을 이해해야 인간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반장에서도 다 표현하진 못했지만 정의를 구현한다 그랬을 때 각각의 정의는 다 다른데 그럼 우리가 만든 정의는 이 어떤 차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의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가 전 궁금해서 했던 작품이었고요. 요번에 같은 경우도 우리 안의 욕망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크게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지 우린 그걸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휴머니즘이라는 게 시작이 될 것 같은 거죠. 이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네. 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그래서 그 휴머니즘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그 시작전의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정의가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르듯이 욕망도 그 모습이 다 다르니까 저는 그 전당포의 모습이 약간 닮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극 중에서 전당포에는 없는 게 없어 라는 말도 하잖아요. 누군가는 권총을 맡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금은 보화를 맡기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마다의 자기의 상징적인 욕망을 거기에 다 갖다가 진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고방 세트 디자인도 제가 그 제시한 컨셉이 그거였어요. 그 금고방의 안에가 사람의 마음, 우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 가장 깊은 곳이라고 전제하고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볼 수 은밀한 있는 로비 이제 손님들이 오는 곳, 그 다음에 네. 일을 하는 우리가 보통 오는 우리의 인사이트라고 얘기하는 그 인사이트 안에 있는 진짜 우리도 잘 꺼내보지 않는 거기가 욕망의 방이라고 생각돼서 그 안에서 희주가 머물면서 무언가를 하는 게 맞아요. 좀 맞아서 좀 잘 표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너무 잘 표현이 되고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깊고 은밀한 내밀한 곳에 있는 그 욕망을 굳이 비밀번호를 풀어서 그렇죠. 열어젖히는 게 또 희주잖아요. 그래서 욕망이 깨어나는 순간이구나 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김성철 배우는 또 이제 뮤지컬 무대에서도 워낙 활약을 하시고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고 하니까 목소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품마다 톤을 약간씩 조절을 하실 텐데 네, 이번에는 또 날티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톤 조절을 하셨을까요? 베이스가 많이 깔리면 사실 약간의 실려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해선 베이스적인 소리를 조금 제외하고 하이톤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우선 뭐 말투나 이런 것도 뭐 이제 극본도 너무 좋지만 감독님하고 이제 현장에서 조금 더 우기스럽게 말하면 어떨까요? 왜냐면 우기라는 역할이 대사가 너무 많고, 네. 저는 대사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거를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 엄청 크거든요. 워낙 길다 보면. 근데 우기가 나오는 많은 장면들이 계속 얘 혼자 하면 희주가 그래? 끝이 여서 맨날 또 저는 현장 가면 병누나한테 누나 대사 맞춰볼까? 뭐 한다면? 그냥 혼자 해도 되잖아. 이런 느낌? 대사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너무 나니까. 많으니까 말이. 그래서 더 그 말의 맛이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의 습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되게 뭐 쉽게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 방식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톤이나 행동 이런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잘해온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그런 더 큰 고민들을 깊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사실 많이 맡긴 것도 있고, 그리고 거의 70~80%는 애드립 기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까요? 그 나쁜 의미의 애드립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해오고, 근데 그게 뭐 즉흥적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무엇이 더 우기스러울까. 우리가 늘 고민한 건 그거거든요. 얘가 이 말이 필요해야 된다라는 거,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설명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네. 그 동기적인 것과 캐릭터적인 걸 잘 많이 연구를 해갖고 잘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라플 위클리라는 이제 컨텐츠가 컨텐츠 큐레이팅 토크쇼거든요, 원래. 그래서 혹시 두 분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콘텐츠가 있다면 좀 소개를 받고 싶거든요. 감독님 먼저 뭐 인생 영화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이런 영화는 숨은 명작이다 뭐 추천해 드린다 하는 게 있을까요? 뭐 골드랜드랑 직접적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런 류의 이야기와 서사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즐기실 수 있는 첫 번째로 네. 윈드 리버라는 작품인데요. 윈드 리버라는 작품인데 오 하신 분 누구예요?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예. 하얀 설원에서 펼쳐지는 어떤 살인 사건을 쫓는 형사와 그 FBI 요원과 또 그 동네의 어떤 포수의 이야기인데. 제레미 레너가 예. 주인공이죠. 맞아. 근데 그 감독님이 이제 원래 좀 유명한 작가 출신이시거든요. 시카리오나 네. 로스트 인 더스트 같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품을 이제 쓰시다가 그걸 이제 처음 연출하신 건데, 거기 나오는 그 서스펜스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예, 이게 드릴 말씀은 많은데 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범죄 스릴러 느와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쓰리 빌보드라는 네.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선악이 아닌 한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가해자의 어머니가 그 명백한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면 그분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모두가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마치 그거는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서 입장을 변하는 듯한 느낌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그 순간이 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최근작으로는 더 킬러라는 영화인데, 네. 저희 핀처의 그렇죠. 더 너무너무 킬러.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그분 작품들은 뭐 다 너무 좋은데, 더 킬러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티내지 않고 무너지는 바뀌는 원칙주의자의 모습이 전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무너졌다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난 지키고 내 원칙 안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보는 객관적인 저의 시선은 그가 변하고 무너져내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 안에서 인간인 것 같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이하는 마지막이 저는 되게 좋았어서 보시면은 뭐 막 다이나믹하고 이러진 않지만 다른 의미로 되게 가슴 뛰고 막 그런 느낌들을 오싹한 느낌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보시면. 와, 진짜 김성훈 감독님께서 추천을 하시니까 정말 무슨 황금 리스트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골드랜드를 먼저 정주행하시고 나서 이제 추천작도 관람해 보시면. 그래갖고 제가 영화만 추천한 거예요. 시리즈 추천하면 길게 봐야 돼서. 아, 그러니까요. 우리 김성철 배우께서는 이제 INFP여서 철푸피라는 별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나 좀 감성이 메마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 못 보던 눈물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작품 있을까요? 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저는 제가 우는 포인트랑 이제 다른 관객분들이 우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은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를 보고 이게 막 눈물이 흘린다 막 너무 속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떤 현실과 이 가슴이 먹먹하다 혹은 저는 심장이 아픈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보면서 약간 심장이 아픈 걸 좋아하는데 저도 범죄 스릴러 하니까 네, 범죄 스릴러도 괜찮습니다. 저도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랑 전 더 헌트라는 영화를 거의 비슷한 카테고리에 넣거든요. 근데 제 기억 속에 그 더 헌트라는 영화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더 헌트 10몇 년 동안 그 영화의 그 표정과 그 기운과 그 음악이 너무 자리를 잡아서 맞아요. 그 영화도 보시면 아마 누군가는 바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네. 두 분의 이 큐레이팅이 저희한테 엄청 큰 자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그냥 눈물 흘리신다? 그럼 이프 온리 보시면 됩니다. 이프 언니. 네, 이프 온리 보시면 무조건 눈물이에요. 무조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주제가가 좋잖아요. 네.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그런 거를 또 부르시는 거를 네. 들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네, 저는 풀2. 보면서 되게 아팠었거든요. 거기도 눈물 션 많이 베이커 흘렸고. 감독. 네네. 눈물 많이 흘렸고. 걸어도. 그 골드랜드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골드랜드고. 와, 근데 정말 저 그런데 진짜 최근에 재밌었던 거 있어요. 네. 최근에? 네. 나 혼자 프린스라고. 저 진짜 재밌었어요. 이광수님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감독이 연출하신 건데. 저 아직 못 봤는데 저 보고 싶어졌어요. 아니 저는 진짜 좋았고 네. 정말 좋았어요. 그냥 영화관에서 봤는데 영화관에서. 진짜 따뜻하고 감독님이 항상 말씀은 이렇게 막 진짜 청산 뉴스처럼 막 이렇게 나오시는데 감독님 속에는 정말 소년이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 영화를 보면서 또 느끼면서 정말 휴머니즘을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깨달았던 그런 그러니까요. 영화. 사실 골드랜드가 이제 잘 되면 또 감독님의 필모를 찾아보는 흐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도 같은 이유로 그 나 혼자 프리스도 궁금해졌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진짜 재밌어요. 찾아서 역주행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디즈니 플러스에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있어요? 오늘 골드랜드로 저희가 길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나면 골드랜드가 공개가 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리즈를 보면서 어떤 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겠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보영 배우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처음 분장 테스트에서 모든 게 다 아니었어요. 이거는 실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날 밤 이제 박보영 집에 가서 밤에 이제 사진을 한 4장을 보내줬는데 이런 건 어떠세요? 하고 혼자 이제 분장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1번하고 2번. 내가 그랬어. 이게 좋다. 1번이 쌩얼이었고요. 2번이 로션만 바른 거였어요. 역시 민낯이 가장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왜 그게 좋았고 그리고 결국 보영 배우는 민낯보다 더 민낯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네 어떤 그 진짜 솔직한 민낯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솔직함이라는 게 뭐 솔직한 민낯이라는 게 꼭 노골적이고 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게 제 어떤
바로 질문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이제 시리즈를 보다가 시리즈가 딱 끝나서 화면이 블랙이 됐을 때 네, 그 네, 화면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헉, 이거 내 얘기구나 라고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성철 배우도 그렇고 박보영, 이광수, 김희원 다 모두 촬영 감독, 뭐 미술 다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한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철 배우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골드랜드 이제 곧 릴리즈가 될 텐데요. 기대해 주신 만큼 되게 재밌는 작품이 될 거고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작품 안에서는 금에 대한 욕망이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현이 되고 그게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가 저희 작품의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해가는 이 캐릭터들의 뭐 성격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작품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골드랜드를 통해서 두 분도 인생의 골드랜드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신 기념으로 저희가 골드바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놓치면 안 될 이번 주 새로운 작품들이 더 있죠. 2006년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들었던 레전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20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패션 매거진 원웨이의 카리스마 편집장 미란다,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 앤디, 여기에 미란다의 비서와 오른팔 나이젤까지 각 배역의 원년 배우들이 그대로 의기투합했는데요. 게다가 1편을 만든 감독, 작가, 의상감독, 제작자까지 합류해 1편의 DNA를 고스란히 되살려냈죠. 20년이 지난 후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패션 매거진 런웨이를 지켜내려는 미란다와 잘나가는 기획 에디터로 당당히 돌아온 앤디, 그리고 브랜드 임원으로 성장한 에밀리와 여전히 미란다의 곁을 지키는 나이젤이 더욱 치열해진 패션업계의 생존 싸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에밀리 블런트, 스탠리 투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여러분, 투자의 범위를 넓힐 준비 되셨나요? Everything Investment를 컨셉으로 한 금융 경제 콘텐츠 채널 플러스 TV가 4월 28일 런칭할 예정입니다. 크리에이터 슈카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인사이더스 리포트. 첫 편에서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기존의 금리 공식을 무력화하는 구조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 2부에서는 고급 와인이 정말 실물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무엇일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거시경제와 대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한 가지 프로그램이 더 있죠. 30일에는 신하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플러스 리더스가 방송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각 분야 정상에 오른 리더들의 성공 방정식을 파헤쳐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학균 대표,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 또 한국골프의 전설 박세리 선수 등이 출연해 최정상급의 인사이트를 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유튜브, 라이프 플러스 TV와 함께 플러스 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마음껏 좀 프로젝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디오 게임 원작 영화 1위에 빛나는 전 세계 메가 히트 애니메이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도 후속작으로 돌아옵니다. 후속작인 슈퍼마리오 갤럭시에서는 세계를 구한 히어로로 레벨업한 마리오 형제가 악의 세력 쿠파와 쿠파 주니어에 맞서 은하계의 수호자 로젤리나를 구하러 더 큰 세계 갤럭시로 뛰어드는데요. 악당 쿠파 역의 잭 블랙, 마리오 역의 크리스 프렛, 버섯 왕국의 피치 공주 아니아 테일러 조이에 이어 새로 합류하는 로젤리나와 요시 캐릭터에 대한 게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특히 우리가 즐겼던 게임 속 모습들이 영화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수많은 이스터 에그까지 기대감이 대단한데요. 우리 같이 갤럭시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라플 위클리 스피노프 안현모의 라플 위클리 핫 앤 뉴 8화 어떠셨나요?
매주 영화 OTT뿐 아니라 공연, 전시까지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 추천해 드릴게요.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이번 주 콘텐츠 픽, 라플 위클리 핫앤뉴.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떠나서 넌 금괴 포기하고 살 수 있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지.